인천국제공항의 VIP 터미널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질서정연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는 최고급 방향제로 은은하게 채워져 있었다. 방금 전용기에서 내린 JH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의 뒤를 비서와 경호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에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고 날카롭게 다려진 셔츠 컬러는 그의 냉철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차갑고 단단한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했다. 지훈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유럽 지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분기 보고서와 신규 사업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휴식이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에게 인생은 끝없는 전쟁터였고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회장님, 준비된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지훈을 수년간 보조해왔지만 여전히 그의 앞에서 숨을 죽였다. 지훈의 차가운 아우라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상사가 곧장 청담동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실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니, 공항 서점에 들러야 할 게 있어. 새로 나온 경영 전략 서적을 확인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일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김 비서는 약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즉시 답했다. 알겠습니다. 경호팀에게 일반 터미널 동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VIP가 아닌 일반 터미널로의 이동은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강지훈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금물이었다. 그의 말은 곧 법이고 질서였다. 잠시 후 지훈은 몇 명의 경호원만을 대동한 채 사람들로 붐비는 일반 터미널로 들어섰다. 시끄러운 안내 방송 소리, 여행객들의 들뜬 목소리, 여기저기서 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한데 뒤섞여 그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했다. 그는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했다. 그는 목적지인 서점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주위의 시선들이 그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평범한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그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분위기는 누구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앞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반사적으로 피할 틈도 없이 자꾸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그의 다리에 세게 부딪혔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울음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아 안 돼.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한 여자가 아이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사과를 반복했다. 지훈은 원래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이는 울먹이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동그란 눈과 오똑한 코, 꾹 담은 입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 앨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찬 충격이 밀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전자의 복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때 또 다른 아이 2명이 여자에게로 달려왔다. 엄마, 준이 괜찮아. 그들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새 쌍둥이였다. 그리고 그 세 아이 모두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어린 시절의 강지훈처럼 보였다. 지훈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여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잊혔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자, 그의 아버지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던 한서연.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유령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이었다. 세호, 서연 씨,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아니, 잊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을 뿐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이 자신과 아이들을 번갈아 훑는 것을 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닥쳐온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만 남긴 채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끌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잠깐만요. 잠깐만.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왜 당신이 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저 아이들이 나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지? 하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달리다시피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공포로 떨고 있었다. 마치 무서운 맹수에게서 도망치는 초식동물처럼 그녀의 모든 세포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와 아이들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경호원들과 김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 감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강지훈은 지금 이곳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7년 전 서연은 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대며 그의 곁을 떠났다. 당시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아버지의 압력과 엄청난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그녀를 잊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의 존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수년간 지훈을 보조하면서 그가 이렇게까지 동요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조각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혼란이었으며 동시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결의였다. 그는 평생을 통제와 계획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어쩌면 자신의 미래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를 되찾으려 애썼다. 김비서.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의 동요를 억지로 억누른 목소리였다. 방금 전 그 여자와 아이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내 1시간 안에 이름은 한서연, 7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그리고 공항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단 하나의 동선도 놓치지 마.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명령 속에 개인적인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비서는 지훈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읽었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서연과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한서연, 그리고 그를 쏙 빼닮은 세 아이. 그들의 존재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그는 결코 도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강지훈이 탑승한 마이바흐는 소음 하나 없이 서울의 도심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은은한 조명이 감싸는 차 안은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고요한 요새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지훈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망막에는 오직 공항에서 보았던 세 아이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신을 놀라울 정도로 닮은 그 얼굴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던 한서연의 눈빛,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지만 심장을 옥죄어오는 묵직한 감각은 그것이 냉검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조수석에 앉은 김비서는 태블릿 PC를 든 채 쉴 새 없이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오갔고 입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가 흘러나왔다. JH그룹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한 여자와 세 아이를 찾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어야 했다. 공항 CCTV 분석 결과 한서연 씨는 세 아이와 함께 경기 북부로 향하는 관격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 중입니다. 김 비서의 첫 번째 보고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7년 전 28배 강지훈은 지금보다 더 오만하고 차가웠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고 그는 오직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에만 몰두해 있었다. 사랑 같은 감정은 그에게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그는 사업상 필요한 골동품을 보기 위해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를 의무감으로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큐레이터로 일하던 한서연을 처음 만났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지위나 재력에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작품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 그림은 작가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지우는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설명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갤러리를 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갤러리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그는 JH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평범한 남자 강지훈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배경이 아닌 그의 내면에 있는 작은 온기를 발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봄날 밤 그들은 한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강바람에 몸을 떨었고 지우는 망설이다 처음으로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솔직했던 행동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아버지 강민혁 회장의 귀에 그들의 관계가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지우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며칠 뒤 서연은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우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감히 매달리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어버렸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지훈을 길고 깊은 회상에서 끌어냈다. 찾았습니다. 한소연 씨. 현재 파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이사를 여러 번 다녔고 주소지를 자주 옮겼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고정적인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고했다. 그리고 새아이, 한훈, 한민, 한준, 올해 6살입니다. 출생신고서상 부친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친 공란. 6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들이 헤어진 지 약 9개월 후에 태어난 아이들. 지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7년 동안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으로 가.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낮게 갈라져 나왔다. 운전사는 말없이 차의 방향을 파주로 돌렸다. 1시간 가까이 달렸을까. 차는 낡고 허름한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골목에 멈춰 섰다. 지훈이 사는 청담동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서연이 산다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방범창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런 곳에서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그는 김비서와 경호원들을 뒤에 남겨둔 채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2거의 1호라고 적힌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문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대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을 지우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는 듯 입을 벌렸다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 지훈이 재빨리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단단한 철문이 그의 손에 막혀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 서연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제발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찾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제발 저희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필사적인 부인은 오히려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우는 그녀의 연약한 저항을 무시하고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아이들에 대해 말해줘.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 너머 집 안을 향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새 아이가 현관 쪽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세 개의 얼굴.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내 아이들이에요. 서연이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내 아이들이라고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려 했다. 엄마, 누구야? 거실에서 아이 중 하나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서연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과 마주하게 할 수 없었다. 절대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지훈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지훈은 닫힌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문 너머로 그녀가 주저앉아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뒤로 물러나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얼굴, 필사적인 부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7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다. 건물 밖으로 나온 지훈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그를 기다리던 김비서가 다가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훈은 채 오르지 않고 자신이 방금 나온 낡은 건물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 그리고 7년 동안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온 그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이제 그는 알아야 했다. 7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한서연이 저토록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파주에서 돌아온 강지훈의 차는 서울의 심장부 JH그룹 본사 타워를 향해 질주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강민혁 회장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JH그룹 타워는 강민혁 회장의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탑이었다.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빛을 발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에서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지우는 그 건물이 숨막히도록 차갑고 비인간적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마치 그의 아버지처럼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를 태우고 최고층으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숫자가 빠르게 바뀌는 동안 지우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감정 없이 차갑게 굳어있는 얼굴. 그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부회장님, 예고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우는 그녀를 지나쳐 회장실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노크도 없이. 그는 육중한 원목문을 열어 젖혔다. 회장실은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방 안은 값비싼 고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물관처럼 차가웠다. 그 중심에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강민혁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예를 하고 있었던 듯 그의 앞에는 잘 펴진 화선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도 전혀 놀라지 않은 듯 천천히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다정함 대신 지배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다듬고 재련해야 할 후계자로만 여겼다. 이 차가운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훈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 멈춰 섰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강 회장은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다. 말해보거라. 그의 태도는 마치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듣는 듯 했다. 그는 지훈이 유럽 출장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지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한서연,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반응이었을 뿐. 그의 얼굴은 다시금 아무런 표정도 없는 가면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한서연이라. 글쎄, 워낙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누구인데 그러느냐. 그의 능숙한 시치미에 지훈은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종류의 심리전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차가워졌다. 7년 전 제가 만났던 여자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별관으로 불러들여 만나셨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는 직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다는 경고였다. 그제야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아,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나. 분수를 모르고 감히 하늘을 넘보려던 어리고 어리석었던 그 계집아이 말이냐. 그는 서연을 경멸적인 단어로 지칭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렸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왜 설마 아직도 미련이라도 남은 것이냐. 지훈은 아버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다음 말을 이었다.
오늘 우연히 공항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곁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다. 저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닮은 3명의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조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것은 당황이나 놀람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의 차가운 분노였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을 돌아 나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을 등진 그의 모습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터였다.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지훈아, 너는 제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너의 피는 고귀하다. 너의 옆자리에는 그에 걸맞은 명예와 지위를 가진 여자가 서야 한다는 것을 잊었느냐? 그는 서연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하게 피한 채 가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하찮은 여자와의 스캔들, 그리고 근본도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존재는 너의 앞길의 오점이 될 뿐이다. 아니, 그룹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주가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의 말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충고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협박이었다. 그는 천천히 지훈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네가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그는 지훈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길에는 부드러움 대신 통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약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비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말이 지훈의 귓가의 비수처럼 꽂혔다. 7년 전에도 그의 아버지는 서연을 처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와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쳐냈다. 그의 행동에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버님, 지훈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 노기가 서렸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아들의 모습에 그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감정에 휘둘려 대업을 그르치려는 것이냐? 너는 나를 닮아 이성적이고 냉철한 아이라고 믿었다만 내가 잘못 본 모양이구나.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답을 얻었다. 아버지의 교묘한 부인, 숨길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서연과 아이들을 향한 노골적인 위협. 이 모든 것이 7년 전 사건의 배후에 아버지가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 아들의 사랑과 심지어 자신의 핏줄인 손주들까지도 버릴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아버지가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굳게 닫힌 문이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를 다시 한번 갈라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이다. 한서연과 새 아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아버지와 전쟁을 벌일 것이다. 설령 그 끝에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파주시의 낡은 다세대 주택 2번 1호 현관문이 쾅 닫히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울린 후 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등 뒤로 차가운 철문이 느껴졌고 다리에서는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삼켰다. 안 돼. 아이들이 보면 안 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왜 그래 누구였어? 거실에서 놀던 새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엄마의 불안한 기색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다. 훈이, 민이, 준이, 엄마를 쏙 빼닮은 동그란 눈으로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세 개의 작은 얼굴. 서연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팔을 뻗어 새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품에서 꼼지락거렸다. 엄마, 아파. 민이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을 더 세게 껴안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래. 괜찮아. 우리 아가들.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지훈. 그가 돌아왔다. 그녀가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동시에 단 하루도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자신의 아이들을 겨우 달래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히고 나서야 서연은 부엌으로 찬물을 한 컵 들이켰다. 유리잔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그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 망령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프고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7년 전에 어느 날로 돌아갔다. 27의 한소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비록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씩씩했다.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그림들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강지훈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저 까다롭고 무뚝뚝한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재벌 2세들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소박한 세계를 존중해 주었다. 그녀 앞에서 그는 JH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저 사랑에 서툰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어졌다. 그들은 언젠가 함께 작은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다. 지우는 늘 그녀에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힌 후에 아버지에게 당신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결혼하겠다고. 서연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갤러리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강민혁 회장이 찾는다고 말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J그룹 본사 타워가 아닌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별관이었다. 강민혁 회장과의 첫 만남은 숨막히는 압박감 그 자체였다. 그는 지훈과 닮았지만 지훈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감정하듯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가 내 아들을 홀렸다는 그 계집이냐? 강 회장의 첫 마디였다. 그는 존댓말조차 쓰지 않았다. 얼마를 원하지 얼마를 주면 내 아들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줄 수 있겠느냐? 그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말했다. 서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돈 때문에 지훈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자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감히 내 아들에게 사랑을 운운해. 네가 지훈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는 탁자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그녀의 모든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고아라는 사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것, 현재 사는 초라한 원룸까지,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는 거액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이면 네 평생이 편안할 게다. 받고 조용히 떠나라.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지훈 씨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녀의 저항에 강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지훈이가 그룹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꼴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너 때문에 네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으냐.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서연이 일하는 갤러리 관장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친구의 직장까지 거론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악마였다. 지훈이에게는 내가 알아서 이야기하겠다. 네가 다른 남자가 생겨 떠났다고 말이다.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대가라고 생각해라.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홀로 남아 흐느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지훈의 연락을 피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거짓말을 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당신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을 보는 것은 그녀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사랑을 제 손으로 끝냈다. 지훈과 헤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임신이었다. 그것도 새 쌍둥이. 절망의 나락에서 발견한 세계의 작은 생명. 그녀는 첫 숨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지훈의 아이들이자 오직 자신만이 지켜줄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때부터 그녀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준 돈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대신 서울을 떠나 낯선 도시들을 전전하며 살았다. 언제 강 회장의 사람들이 자신과 아이들을 찾아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새 아이를 키웠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엄마, 배고파. 준이의 목소리가 그녀를 길고 어두운 회상에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지켜야 할 새 아이가 있는 엄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 수는 없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은 조용했다. 강지우는 떠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민혁 회장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아이들의 저녁을 차리기 위해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파도 아래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성애라는 이름의 용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에 어리고 약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 아이의 세상을 지켜야 하는 강한 엄마였다. 어떤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나온 강지우는 그날 밤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회사 근처에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조차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과 새 아이, 그리고 악마와도 같은 아버지의 얼굴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 그녀의 필사적인 부정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뛰어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강민혁 회장의 아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가문의 일원일 뿐이었을 것이다. 그가 휘두른 권력과 돈은 그녀에게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을 터였다. 그는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진실을 빼앗으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김비서를 호텔로 불렀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료했다. 김비서, 어제 지시했던 한서연 씨에 대한 모든 감시 활동을 중단하게. 그의 첫마디였다.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팀을 붙여 감시가 아니라 보호팀으로 한서연 씨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해. 특히 낯선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계좌를 알아내서 익명으로 처리해 프리랜서 번역, 프로젝트의 특별 보너스 같은 명목으로 그녀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금액을 입금시켜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졌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며칠이 흘렀다. 지우는 서연의 집 근처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와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함께 놀이터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 서연이 그런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저며왔다. 저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아이들을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비서의 개인 번호를 통해 발신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화를 원할 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일산 호수공원 가장 한적한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하고 정중했다. 선택권은 온전히 그녀에게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서연을 기다렸다. 그는 평소 입던 딱딱한 슈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다. JH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초조해졌다. 그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이들은 아마 근처 어린이집에 맡긴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며칠 전처럼 공포에 질려 있지는 않았다. 그녀 역시 무언가 결심을 하고 나온 듯 했다. 그녀는 지훈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위압감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으며 옆자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멀리 호수를 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날 당신을 더 두렵게 만들어서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어깨에서 힘이 아주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를 찾아갔던 일,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7년 동안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났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그 모든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고 냉철했던 CEO 강지훈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조차 까맣게 몰랐던 한심하고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를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묶어서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상처 입은 또 다른 피해자처럼 보였다. 왜 이제 와서? 마침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원망 섞인 질문이 아니었다.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진실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다. 아이들을 봤으니까, 내 아이들을,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 더 이상은 속은 채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그녀는 지난 7년간 단단하게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7년 전 그날의 진실에 대해 강민혁 회장에게 불려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돈 봉투, 그리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까지 위협했던 잔인한 협박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왜 그를 떠나야만 했는지, 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상처를 꺼내 보이는 아픔 때문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쥘 뿐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았는지 깨닫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우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포와 오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픈 공감대와 연약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공동의 운명을 지닌 동지가 되어 있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7년 전 계약서 사본이랑 그때 강 회장이 했던 협박 내용 일부를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지우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작고 차가운 USB가 천군만마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에게는 무기가 생겼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냉철한 CEO의 전략적인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증거 확보, 법적 대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신변 보호. 그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강민혁 회장의 집무실은 늘 그렇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마저 통제된 듯 서늘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오른팔인 윤 전무로부터 한 묶음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들 강지훈과 한서연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마저 포착된 매우 선명한 사진들이었다. 강구 회장은 사진들을 말없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사진을 쥔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아들의 명백한 반항. 그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이 7년 전에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 내 아들이 감히 나를 거역하고 저 계집을 다시 만났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노가 폭발하는 대신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응축되고 있었다. 그는 어리석은 아들에게 현실의 무서움을,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윤 전무에게 사진을 돌려주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계획대로 진행하게. 한서연이라는 여자, 숨 쉴 틈도 주지 마. 스스로 무릎 꿇고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어.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자비도 없었다. 먹잇감을 사냥하는 포식자의 냉혹함만이 번뜩였다. 그 무자비한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한서연의 평온했던 일상의 거친 파도가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지훈을 만나고 돌아온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오전
그녀는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출판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행 중이던 번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통보였다. 그녀가 당황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끊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다른 두 곳의 작은 업체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모든 일거리가 하루아침에 전부 끊겨버렸다.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직감했다. 강민혁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저녁에는 집주인이 찾아왔다. 평소 인심 좋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다. 갑자기 아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누가 들어도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서연은 항의할 힘조차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일자리와 집을 동시에 잃게 된 서연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7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새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마지막 희망인 강지훈에게 연락하는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JH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공격이 들어왔다.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 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단기적인 수익 모델이 불확실합니다. 그룹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의 비판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명백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곧이어 다른 이사 한 명도 그를 거들고 나섰다. 그들은 마치 미리 각본이라도 짠 듯 일사불란하게 지훈의 계획을 공격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그들의 반박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대응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아버지가 회사 내부에서 그의 입지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힘겨운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지훈에게 김 비서가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부회장님, 임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한서연이었다. 지훈 씨, 어떡하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을 횡설수설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회사에서 겪었던 일과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전방위적인 압박, 서연의 목을 조여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고 동시에 회사에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아 무력하게 만들려는 이중 공격이었다. 아버지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그래서 자신에게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 서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이건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나만 믿어요. 그는 서연을 안심시킨 후
즉시 행동에 나섰다. 김 비서, 당장 법인 명의로 된 최고급 보안 아파트를 하나 구해. 내일 당장 한서연 씨와 아이들이 이사할 수 있도록 가구부터 모든 생활용품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누구도 추적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물어.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눈을 돌렸다. 그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이사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신뢰하는 팀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다. 오늘 자신을 공격했던 박 이사와 다른 이사 한 명의 뒷조사를 시작하라고. 모든 비리와 약점을 샅샅이 찾아내라고. 그는 이제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서연과 새아이는 지훈이 마련해준 새로운 보금자리로 비밀리에 이사했다. 낡고 허름한 빌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였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났지만 서연은 창밖을 보며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 이사의 비리 의혹이 담긴 초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아버지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었다. JH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팽팽했다. 재계 전체의 이목이 본사 타워로 쏠렸다. 부회장 강지훈이 긴급 안건으로 소집한 이 회의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었지만 그 이면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강지훈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적진의 심장부로 향하는 장수였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안에는 지난 몇 주간 그와 그의 팀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들이 담겨 있었다.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대주주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상석에는 강민혁 회장이 제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고 있다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들의 반항을 짓눌러 버릴 함정을 이미 파놓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회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안건은 그가 추진하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었다. 예상대로 박 이사를 비롯한 아버지의 수족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으며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막대한 데이터와 완벽한 논리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오히려 사업의 비전과 잠재력을 더욱 설득력 있게 증명해 보였다. 그의 압도적인 능력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마침내 사업 안건이 통과되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른 후 회의장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이제 본 안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겠습니다. 우리 JH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리더십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훈은 스크린의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박 이사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였다. 박 이사님, 이 서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5년간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이 해외 계좌를 통해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날조된 자료입니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박 이사가 경쟁사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록이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박 이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지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 회장의 충신으로 알려진 다른 이사들의 비리, 증거도 차례대로 폭로했다.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모든 주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강 회장의 방패막이 되어주던 수족들이 순식간에 잘려나간 것이다. 강 회장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이제 무대 위에는 오직 지훈과 그의 아버지만이 남았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훌륭한 리더십은 투명성과 도덕성에서 비롯됩니다. 지훈이 스크린에 또 다른 파일을 띄우며 말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7년 전. 한소연이 강제로 서명해야 했던 계약서의 스캔본이었다. 이것은 7년 전 강민혁 회장님의 지시로 작성된 비인간적인 계약서입니다.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돈으로 짓밟고 심지어 제 눈까지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담겼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놈이 지금 무슨 미친 짓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는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회의장 전체에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전 서연을 협박하던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지훈이가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강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주주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기업을 이끌어온 총수가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추악하고 비열한 행동이었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해했다. 스크린에는 천사같이 웃고 있는 새 아이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 옆에는 지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함께 떠올랐다. 누가 보아도 부자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똑 닮은 모습이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강민혁 회장님의 유일한 친손주들입니다. 지훈의 선언에 회의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친자 관계 확률 90.99%. 회장님께서는 그룹의 후계자가 될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없애려 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카드가 공개되었다. 강 회장은 이제 무력했다. 그는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몰락한 폭군의 발악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부도덕하고 독선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JH그룹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주 여러분께 강민혁 회장의 모든 직위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지훈의 발의에 동의를 표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부패한 과거가 아닌 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민혁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아들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우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회의장을 둘러보며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JH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입을 열었다. 전쟁은 끝났다. 피비린내 나는 승리였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사랑과 아이들, 그리고 빼앗겼던 진실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가 끝난 회의장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혼란과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강민혁 회장은 평생을 지배해온 자신의 왕국에서 무너진 모습으로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퇴장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도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은 강지훈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을 끝냈다는 무거운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곧바로 혼란에 빠진 이사진과 주주들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리더의 힘이 실려 있었다. JH그룹은 오늘부터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부패한 고리는 모두 끊어내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주주 여러분과 모든 임직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간결하고 힘있는 연설은 동요하던 회의장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의 눈에서 JH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 그날 이후 JH그룹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강민혁 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과 새로운 총수의 개혁 의지를 대서특필했다. 지우는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군림하는 총수가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존중하는 리더가 되고자 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이 복직했고 비리로 얼룩졌던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되었다. 고여서 썩어가던 물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맑고 새로운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지우는 처음으로 온전한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자신의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연과 아이들이 있는 일산의 아파트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진짜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그는 백화점에 들러 아이들의 장난감과 작은 케이크를 샀다.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는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CEO가 아닌 처음 아빠 역할을 해보는 서툰 한 남자일 뿐이었다. 마침내 아파트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주주총회장으로 들어설 때보다 더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고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서 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놀고 있던 새 아이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호기심과 낯설미 뒤섞인 동그란 눈동자들. 서연은 이미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둔 터였다.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손에 든 장난감, 쇼핑백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냉철한 카리스마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가 3명의 작은 아이들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순간이었다. 안녕. 그의 목소리가 멋쩍게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막내 준이었다. 준이는 겁도 없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작은 손가락으로 콕 찔렀다. 아저씨,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얼어붙었던 공기가 한순간에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날 저녁, 지우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장난감을 조립하고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낯설어 했지만 이내 그의 다정한 노력에 마음을 열고 그의 곁에서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아빠라는 말이 아직 입에 붙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훈과 서연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안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당신을 너무 오래 혼자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우리 둘 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너무 약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그를 원망하는 대신 따뜻한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가장 튼튼한 벽이 되어줄게요. 다시는 어떤 폭풍우도 당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연인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로서 서연은 그의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물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네, 우리 함께 노력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주말 오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하얀 집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잔디밭 위에서 캐주얼한 옷차림의 지훈이 세 아들과 함께 축구공을 차며 뒹굴고 있었다. 아빠, 이쪽이에요. 아이들의 외침에. 그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에서 냉철한 CEO의 가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테라스의 흔들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다시 갤러리 일을 시작했고 이제는 표정에서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4명의 남자가 담겨 있었다. 공항에서의 우연하고도 충격적인 만남. 그 만남은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길고 아픈 싸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것이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새 아이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문을 연 참이었다.